자, 그러면은 1장 기본 개념 벡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은 서론, 뉴턴의 시공간 개념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결국에는 물체의 운동을 다루다 보니까 물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간하고 공간이 무엇인가, 그걸 갖다 우리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뉴턴은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외부와 아무런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흐르는 거다. 뭐 우리 생각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은 절대적으로 외부와 아무런 관련 없이 부동의 상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와 같은 공간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 같네요. 이제 이와 같은 시공간이 뉴턴의 시공간 개념이죠. 하지만 사실 현대에 와서는 이와 같은 시공간 개념이 많이 좀 흐트러져 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는 현대에선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시공간의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다른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은 마치 어떤 날줄과 시줄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대적인 시공간의 개념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꾸준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일반 역학 그리고 고전 역학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뉴턴의 시공간 그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하고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제일 이제 그 공간을 측정하기 기본적인 거는 길이겠죠. 그러면은 길이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인가 해서 1799년에 이제 미터 원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미터 원기라는 거는 이제 적도하고 북극거리에 그걸 이제 1000만분의 1의 길이를 갖다가 백금과 이리듐을 이용해서 어떤 자를 만든 다음에 그 자를 갖다가 전 세계에 하나씩 나눠주고 얘를 이제 길이의 표준으로 삼아라 하는 게 그게 미터 원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 시절에는 그게 이제 합리적이었는데, 사실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미터 원기라는 건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조금 팽창하고,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약간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터 원기가 이제 그만큼 어떤 온도에 그렇게 민감하게 변한다라는 거는 사실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현대에서는 사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1960년대에는 이제 크립톤 파장을 이게 기준으로 삼아서 크립톤 파장의 대략 1650만 배, 그걸 갖다 우리가 1m로 정의하자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 1983년에는 진공 중에서 빛이 대략 3억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1m로 삼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빛의 속도가 얼마나 소리예요? 대략 3억 분의 1초 동안 빛이 진행한 거리를 우리가 1m로 삼는 거니까, 그럼 빛이란 건 1초에 대략 3억 미터를 가게 되는 거죠. 대략 30만 km/s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결국 길이의 표준이라는 거는 시간의 표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길이하고 시간은 벌써부터 엮여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은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예전에 이제 그 평균 태양이라고 해서 태양이 남중에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시간, 그 시간에 86,400분의 1을 이제 1초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와 같은 개념을 따르면 하루는 이제 몇 초라는 거예요? 86,400초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정의를 했냐면 평균 태양년, 이제 태양이 어떤 황도상에 있다가 1년 후에 이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오는 그와 같은 그 기간에 대략 3155만 6926분의 1, 그걸 갖다 우리가 1초라고 정의해서 쓰고 있다가, 요즘은 이제 세슘 전이 복사 주기에 대략 92억 배, 그만큼을 갖다가 1초로 정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간하고 공간하고 시간하고 길이 같은 경우는 어떤 물리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질량 같은 경우는 그런 물리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건 아니고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 원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름이 39mm, 높이가 39mm짜리인 백금 이리듐 합금 원통을 만들어서 얘를 1kg 삼자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중으로 된 유리병 이렇게 보관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걸 갖다 복제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나눠준 거죠. 그래서 얘를 1kg으로 삼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뭐 가스 같은 게 빠져나가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질량이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현대과 같은 경우는 그 원자의 질량까지도 막 측정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어떤 그 질량의 표준이 흔들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아보가드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러면 실리콘 원자를 몇 개 모은 걸 1kg 하자,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와트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랑크 상수를 기반으로 해서 전자기력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서 얘를 이제 1kg라면 어떤 표준으로 삼자라는 그와 같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의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이제 시스템 인터내셔널 유닛 해가지고 SI 단위계라는 걸 갖다가 결정을 해서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쓰자, 길이는 미터로 쓰자, 시간은 세크로 쓰자 해가지고 역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길이와 질량과 시간은 모두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다 통일을 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밖에 전자기에서 쓰이는 전류라든지 연력학에 쓰이는 온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화학에서도 많이 쓰이죠. 물질의 양, 그리고 광학에 쓰이는 광도. 얘를 갖다가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그리고 물질량은 몰, 광도는 칼렌더 해가지고 7대 기본 물리량을 정의를 해가지고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계산할 때는 다 이와 같이 SI 단위계라는 거로 통일을 해서 계산해야만 어떤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이제 그 CGS 단위계라는 것도 있는데요. 질량은 그램, 길이는 센티미터, 시간은 세크로 쓰는 이와 같은 이제 CGS 단위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일부 이제 고급 그 물리학에서는 또 CGS 단위계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써야 된다? SI 단위계를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유념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영미 관습 단위계라고 해가지고 질량은 슬러그, 길이는 피트, 시간은 뭐 세크 이렇게 쓰는 영미 관습 단위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 기본적으로 이제 SI 단위계라는 게 이제 프랑스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축을 해가지고 SI 단위계를 만들어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영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프랑스하고 별로 그렇게 당시에는 뭐 친하지 않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서로 살짝 대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 프랑스 애들이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따라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영국하고 미국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고유의 단위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길이는 피트, 뭐 인치라는 것도 있었고 세크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 슬러그란 단위는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죠. 이거는 이제 주로 물리적으로 그런 질량을 쓰는 거고 실제로 이제 파운드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파운드는 이제 질량이 아니고 얘는 사실 무게의 단위입니다. 질량하고 무게는 나중에 차이가 있어요. 그건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1파운드는 그럼 얼마만큼이냐? 사실 이제 1kg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죠. 1N의 힘을 가했을 때 1m/s의 가속도를 가지게 하는 어떤 양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1kg을 정의하는 건 마찬가지로 1파운드라는 거는 이제 얼마만큼이냐면은 1파운드의 힘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1ft/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게 하는 거를 1슬러그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는 사실 질량이 아니고 무게의 단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상식으로도 알아놓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물리량이 이제 CGS 단위도 있고 그 영미 관습 단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해야 되는 SI 단위계도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같은 물리량이지만은 단위계가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방금 같은 이제 길이 같은 경우도 뭐 미터도 있고 센티미터도 있고 영미 관습 단위계는 피트도 있고 또 뭐 인치도 있고 그런데 결국엔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의 어떤 공통된 단위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변환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바꾸민수라는 걸 곱해가지고 얘를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약분하려는 단위분의 바꾸려는 단위를 1이 되게끔 약분하려는 단위를 분모에 놓고 바꾸려는 단위를 분자에 놔가지고 얘네들의 크기를 1로 맞춘 다음에 얘네들 곱하면은 단위가 통일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간단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15.0인치라는 게 있는데 얘를 센티미터로 환산하라고 하네요. 일단 센티미터와 인치에 관련된 바꾸민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약분하려는 단위가 분모에 가야 되고 바꾸려는 단위가 분자가 가야 되니까 이와 같이 분모에는 인치, 분자에는 센티미터를 써주면은 1인치는 2.54cm다 라는 이와 같은 바꾸민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15인치로 곱해보자. 그러면 15인치를 곱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치는 날아가고 15.0에다가 1.00분의 2.54cm를 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럼 단위가 약분이 돼가지고 결국엔 38.1cm라는 이와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바꾸민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바꾸민수를 통해서 변화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그런 물리량들, 특히 이제 질량과 길이,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차원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질량의 차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질량의 차원은 뭐냐면은 킬로그램이나 그램이나 슬러그 이와 같은 거는 모두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질량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질량의 차원을 갖는다 해서 질량은 이제 영어로 mass라고 하니까 mass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질량은 m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미터, 피트 등은 모두 길이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길이는 이제 랭스가 되니까 요 L자를 따가지고 얘는 L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시간은 뭐 세크도 있고 미니트, 아워, 뭐 이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얘는 이제 모두 다 시간. 그래서 타임에 T자를 따가지고 얘는 T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의미의 물리량은 각 차원의 거듭 제곱꼴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량은 M의 몇 제곱, L의 몇 제곱, T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차원의 곱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차원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하러 귀찮게 이 물리량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M과 L과 T의 곱으로 표현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물리량을 MLT의 차원식으로 나타내면은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어떤 물리량의 차원을 보면은 우리가 뭘 빠뜨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얘네들이 M의 몇 제곱, L의 몇 제곱, T의 몇 제곱이 되는가를 갖다가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차원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물리량 계산의 실수를 줄이고 물리량의 어떤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물리량의 차원식이 있는데요. 면적 같은 경우는 미터 제곱이니까 길이를 2번 곱한 거죠. 그래서 길이의 차원은 L이니까 L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미터는 길이니까 L, 세크는 시간이니까 T의 제곱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승. 그래서 LT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M이니까 M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파벳이 비슷하다고 길이하고 질량을 갖다 이렇게 섞었으면 안 되는 걸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힘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킬로그램은 질량이니까 M의 차원, M은 길이니까 L의 차원, 시간은 제곱인데 T의 차원이죠. 마이너스 2승. 이상하지가 않죠. 에너지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ml 제곱 t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량을 어떻게 차원 분석을 통해서 차원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PV는 nRT 뭐 이런 이제 공식을 아마 예전에 열을 배울 때 아마 PV는 nRT 이런 공식을 여러분이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이때 그러면 PV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 압력하고 부피를 곱하는데 얘가 그럼 물리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우리가 차원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압력이라는 거는 이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제곱미터 오버 n 이게 압력의 단위가 되고 부피는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세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약분이 되면은 결국은 뉴턴 미터라는 이와 같은 어떤 공식을 가지게 되는데 얘를 차원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 뉴턴은 힘이니까 얘는 차원식이 뭐예요? m, l, t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얘는 미터니까 얘는 길이의 차원이죠. 그러니까 여기 l 하면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얘는 m, l 제곱 t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이와 같은 차원식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차원식을 가지는 물리량은 뭐냐? 그건 뭐다?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하고 부피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은 그 기체 상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nRT도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럼 결국엔 얘도 에너지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차원 분석을 해보면은 얘네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예제를 몇 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1광년은 몇 미터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광년이라는 거는 빛이 1년 동안 나아간 거리라는 거지. 그러면은 원래 거리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돼요? VT 해서 속력에다 시간을 곱한 거니까 지금 빛이 진행한 속력은 얼마입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여기다 이제 시간을 곱해야 되는데 시간에다 좀 뭘 곱해야 되는 거예요? 1ly라는 광년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ly가 어떻게 돼야? 요 시간하고 서로 약분이 돼야만 이제 미터만 남아가지고 움직인 빛이 1년 동안 나간 거리가 될 텐데 그러면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를 한 다음에 1이어니까 요 2어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꾸민수를 곱해가지고 예, 단위를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은 2어를 갖다가 어디다 쓰고 분모에다 쓰면은 그럼 이제 얘는 약분이 될 거고 2어하고 똑같은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가 요 세크를 약분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초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루는 몇 초? 86,400초. 그런데 얘가 며칠? 365일. 세크.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바꾸민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ly. 광량은 약분이 되고 S 약분되니까 결국에는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는 3 곱하기 10의 8승에다가 86,400 곱하기 365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대략 계산해 보면은 9.46 곱하기 10의 15승 미터.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나게 먼 거리죠. 이만큼의 거리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엔 보충 예제로서 차원 분석을 이용해서 반지름 R, 선속력 V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표현하라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으로부터 뭘 뽑아내고 싶냐면은 가속도를 뽑아내고 싶어. 그런데 가속도를 뽑아내고 싶은데 뭘 측정하고 있냐면은 R과 V를 측정하고 있다는 거죠. R과 V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속도를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R하고 V를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냐라는 게 이 문제의 어떤 본질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가속도라는 거는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잘 알다시피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럼 얘는 얼마의 차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터는 L이고 세크는 T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LT-2승이라는 그와 같은 차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R과 V를 곱해가지고 얘가 어떤 차원이 되게끔 LT의 마이너스 2승이란 차원이 되게끔 만들면 된다는 거죠. 즉 A라는 가속도는 R하고 V를 곱하는데 뭔진 모르지만 R에 N승 해주고 V에 M승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A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요 N하고 M을 뭐가 되게끔 LT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게끔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니까 자, A는 차원식이 뭐다? LT의 마이너스 2승이고 R은 차원식이 뭐예요? 얘는 그냥 길이니까 L의 N승이 되겠네. V는 이제 미터 퍼 세크니까 LT의 마이너스 1승. 요게 이제 얘 차원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은 얘는 L의 M승 곱하기 T의 마이너스 M승이니까 L의 N 플러스 M. 그리고 T의 마이너스 M승. 요와 같은 계산이 되겠네요. 얘가 이제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M은 이미 얼마라는 게 계산이 돼요. 결국에는 M은 벌써 이게 2라는 게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M이 만약에 2라면은 N이 얼마야? 얘는 이게 사실 1이 빠진 거니까 1이 되겠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N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결국에는 요 가속도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R의 N승, V의 M승으로 표현이 되는데 R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V는 얼마? 2.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A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된다? R분의 V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R과 V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A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물리량을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차원을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뭘 어떻게 곱하고 나눠줘야 되는지 그것도 잘 알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절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물리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 다음 절에는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 앞절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 이제 단위는 어떻게 쓰는가, 차원식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절에서는 벡터에 대한 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물체 운동에 관련된 것과 같은 정보는 벡터 또는 이제 스칼라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벡터하고 스칼라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그래서 좌표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벡터냐 스칼라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좌표가 변해도 표현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경우는 스칼라량이라고 하고 단지 크기만 가지면서 대수적으로 계산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사칙 현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지고 계산이 되는 그와 같은 물리량을 갖다가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스칼라량이 질량이 있는데 1kg이라는 거는 1kg은 우리가 이제 X, Y, Z 좌표계에서 표현해도 걔는 무조건 1kg이고 또 얘를 갖다가 구면 좌표계나 원통 좌표계 아직 좌표계를 배우지 않았지만은 어떤 다른 좌표계에서 표현을 하더라도 1kg은 그냥 1kg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좌표계에 따라서 전혀 변하지가 않아. 그런데 좌표계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변하는 그런 물리량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얘네들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벡터량은 크기를 가질 뿐더러 또 뭐도 가지냐면은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얘는 계산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칙 현상이 아니고 기하학적인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좌표가 있어요. 내가 어떤 점 하나를 표현을 해서 하나의 화살표로 이제 묘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한 칸, Z축으로 한 칸 하는 요 점을 표현을 해가지고 원점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화살표를 긋고 싶어요. 그럼 어쨌든 얘는 좌표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1,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를 만약에 우리가 구면좌표에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일단 반지름이 루트 이만큼 되고 그리고 얘를 이쪽 방향으로 45도 돌린 다음에 그리고 요 위쪽 방향으로 또는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45도 이렇게 돌려야만 요 포인트가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구면좌표에서 또 다시 배우겠지만은 얘는 루트 2에 45도, 45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어떤 화살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좌표계에서는 1, 1, 또 어떤 좌표계에서는 루트 2, 45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표현되는 물리량이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 뭐라고 그런다? 얘네들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량들을 갖다가 두 카테고리로 나눠요. 그래서 변이나 힘이나 속도 이와 같은 물리량은 벡터라고 분류를 하고 그리고 거리, 질량, 시간 같은 경우는 스칼라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얘네들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스칼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벡터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으로 왜냐하면 크기와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곱해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벡터라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벡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흔히 책에서는 이렇게 이와 같은 두꺼운 볼드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벡터 A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필기하는 입장에서는 글씨를 진하게 쓰는 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가늘게 A라고 쓰고 위에다가 화살표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칼라 같은 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냥 스칼라 같은 경우는 두껍게 쓰지도 않고 화살표도 붙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써요. 그래서 어떤 물리량을 그냥 A라고 써놨다. 그럼 얘는 뭐다? 스칼라이고 굵게 썼거나 아니면 위에 화살표를 붙였다. 그러면 이 물리량은 벡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A라는 벡터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직각좌표계, 흔히 말하는 XYZ 좌표계가 되겠죠. 요 원점에서 요 한 점까지 이와 같이 화살표를 쭉 그어가지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럴 경우 이제 그 얘의 어떤 한 점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제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Z축으로 이만큼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X축으로는 AX만큼, Y축으로는 AY만큼, Z축으로는 AZ만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하나의 성분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얘네들 우리가 성분법이라고 해야 돼요. 성분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1이다. 그러면은 A는 여기서 이제 필기체로 쓰니까 여기 화살표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얘는 1,1,1이다. 그러면은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한 칸, Z축으로 한 칸 하는 요 점을 원점에서 그거는 화살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성분을 통해서 우리가 벡터를 표현하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벡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다. 그런데 요 벡터가 완벽하게 동일한 벡터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A라는 벡터라는 거는 XY 좌표계에서 X축의 성분, 가로축으로는 이만큼 가고 Y축으로는 A만큼, 이만큼으로 가서 그 시작점과 끝점을 이은 걸 갖다 우리가 A라는 벡터로 하고 만약에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얘는 X축으로 BX만큼 가고 Y축으로 BY만큼 가서 시작점과 끝점을 이은 걸 갖다 우리가 B 벡터로 한다 그러면은 A하고 B가 같다는 거는 결국은 요 AX의 크기하고 BX의 크기하고 AY의 크기하고 BY의 크기하고 완벽하게 일치할 때 그럴 경우는 우리가 두 벡터가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는 시작점은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벡터라는 거는 뭐와 가지냐면은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는 거지 시작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그대로 평행을 이동해가지고 평행 이동으로만 움직이면은 X축의 길이하고 Y축의 길이는 바뀌지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이 벡터의 속성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원점에 갖다 놓고 얘를 원점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하게 포개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A하고 B는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벡터의 성분을 AX, AY, AZ, B 벡터의 성분을 BX, BY, BZ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뭐다? AX하고 BX하고 같고 AY, BY와 같고 AZ와 BZ가 완벽하게 일치할 때 우리가 얘네들은 벡터가 같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별로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벡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칙 연산을 해야 되겠는데 벡터를 어떻게 더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벡터를 더할 때는 사실 여러분이 뭐 사실 처음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벡터를 더할 때는 뭐 평행사변법을 이용한다, 꼬리물기법을 이용한다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A하고 B를 합쳤더니 C가 된다라는 이와 같은 우리가 덧셈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A 플러스 B 할 때 A가 B의 꼬리를 물게 한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을 이으면은 걔가 C 벡터가 돼요. 물론 이제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면은 B하고 평행한 선을 긋고 A하고 평행한 선을 그어가지고 시작점과 끝점을 이으면은 얘가 뭐가 된다? C 벡터가 된다.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얘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즉 A하고 B를 더한다 그러면은 A의 성분 3개를 써주고 B의 성분을 3개를 써준 다음에 각각을 그냥 더해주는 거죠. A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더해주면은 AX 플러스 BX가 요 결정된 C라는 벡터의 X 성분이고 AY, BY가 요 C라는 벡터의 Y 성분이고 뭐 Z 성분은 아직 없지만은 만약에 이게 3차원상이라고 그러면은 AZ, BZ 이렇게 하면은 얘 Z 성분이 되는 거죠. 즉, 요 C라는 거는 결국에는 X 방향으로는 이만큼, Y 방향으로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고 얘는 AX에다 BX를 더한 거니까 요게 이제 성립을 하는 거고 Y는 어떻게 돼? Y는 AY는 요만큼이고 BY는 이만큼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뭐가 된다? 얘가 AY 플러스 BY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뭐가 된다? C라는 벡터의 Y 성분. 얘가 C라는 벡터의 뭐의 X 성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분끼리 더하고 또는 이제 빼기를 한다 그러면은 성분끼리 빼서 우리가 벡터의 덧배셈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벡터를 갖다가 성분으로서 나눠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벡터를 더하고 빼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은 벡터에다가 뭘 곱해야 될 때는 어떻게 곱하느냐? 벡터에다 그냥 스칼라로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그냥 상수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 성분의 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C배를 해준다. 즉 만약에 플러스 C를 곱하면은 각 성분 AX면 AX, BX면 BX에 C만큼 곱해주면 되고 마이너스를 곱해준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면은 거기다 마이너스까지 곱해주면 좋은데 벡터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면은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AX, AY, AZ인데 얘를 C배를 해준다. 그러면은 얘는 모든 성분을 갖다가 C배를 해주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 3A를 해준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3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길이가 3배인 그와 같은 벡터가 되는 거죠. 물론 얘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아. 왜냐면은 성분들이 그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바뀌면은 전혀 다른 벡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A라는 벡터가 마이너스를 곱해줬다. 그러면은 크기는 그대로 되고 어떻게 얘가 방향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곱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크기는 그대로 2배가 되고 방향은 그대로 마이너스 해가지고 우리가 상수를 곱하면은 상수를 곱한 만큼 그 방향으로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어떤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다 그러면 3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 곱하면은 얘를 세 토막으로 나눠서 짧아지면 방향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지.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고 3분의 1로 짧아진 것이 3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사실 어떤 스칼라를 곱한다는 거는 나눈다는 말이나 곱한다는 말이나 분수를 곱해주는 게 나눠지는 거니까 우리가 길이만 변화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어려움이 없겠네요. 자,
벡터의 빼기는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보긴 했지만은 뭐 성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A-B다. A라는 벡터에서 B를 뺀다 그러면은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다 그러면은 A-B라는 거는 B라는 벡터의 마이너스, 즉 이 반대 방향으로 길이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게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한 거니까 A가 마이너스 B의 꼬리를 물게 하고 시작점과 끝점을 이으면 되겠죠.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시키면은 얘가 이제 B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때 시작점과 끝점을 이으면 얘가 뭐가 된다? 얘가 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B. 요게 이제 A-B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물에서 많이 배운 그 어떤 꼬리 물기법으로 풀면 되고,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푸는 게 좋아요. 직관적으로 어떻게 푸냐면은 A-B다 그러면은 B에서 A로 화살표를 쭉 그어주면은 얘가 A-B가 돼요. 그래서 어떤 벡터에서 어떤 벡터를 뺀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시작점을 일치시켜 놓고 B에서 A로 화살표를 쭉 그어주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B-A면 어떻게 되겠어요? B-A면은 A에서 어디로? A에서 B 쪽으로 화살표를 그어주면은 얘가 뭐가 된다? B-A가 되니까 시작점을 일치시켜 놓고 뒤에서 앞으로 화살표를 그어주는 이와 같은 방법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벡터의 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벡터는 이제 또 0벡터라는 것도 있어요. 모든 성분이 0인 그와 같은 벡터를 우리가 또 0벡터라고 하고, 벡터는 가완, 즉 교환 법칙이죠. 서로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가완 법칙 또는 교환 법칙도 성립을 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A하고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하면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얘는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하고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벡터에다가 얘를 C배 해주는 거는 A하고 B를 각각 C배 해준 다음에 더한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를 더하고 빼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일반적인 사칙 연산하고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벡터에는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을 그랬으니까, 만약에 그럼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각 성분의 제곱을 합한 것의 제곱근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걸 벡터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 A가 있다 그러면은 요 벡터에다 절대값을 붙이면 이제 크기가 얻어져요. 그러면은 모든 벡터에다 절대값을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이 없어져 버려요. 부호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방향이 사라지고 단지 크기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얘는 뭐하고 같아진다? 얘는 그냥 A라는 스칼라하고 같아져요. A라는 스칼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가 두꺼운 A가 아니고 이렇게 가는 A로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A라는 어떤 스칼라는 벡터의 절대값을 붙인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얘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다라는 게 이제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그 공식이 있죠? 그거하고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각 성분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벡터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단위 벡터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벡터는 뭐냐면은 벡터는 벡터인데 가장 작은 크기의 벡터가 되겠어요. 물론 이제 더 작은 크기도 있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작냐면은 크기가 1이야. 크기가 1이고 좌표축과 평행한 벡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단위 벡터 또는 기준 벡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각좌표계, 즉 XYZ로 표현되는 직각좌표계는 단위 벡터가 3개가 있습니다. 어떤 단위 벡터가 있냐면은 X축을 향하면서 길이가 1인 벡터, Y축을 향하면서 길이가 1인 벡터, Z축을 향하면서 길이가 1인 3개의 벡터가 있어요. 왜 이렇게 3개의 벡터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어떤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AX 그리고 AY, AZ 이렇게 3개의 성분으로 표현해요. 뭐 이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이제 AX, AY, AZ가 예를 들어서 1, 2, 3이다. 1, 2, 3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숫자들이 섞여버리면은 도대체 누가 X 성분이고 누가 Y 성분이고 누가 Z 성분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A라는 벡터는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의 벡터가 3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거는 AX의 크기를 가지면서 X축을 향하는 벡터하고 AY라는 크기를 가지면서 Y축을 향하는 벡터하고 그리고 AZ라는 크기를 가지면서 Z축을 향하는 그와 같은 3개의 벡터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단지 이제 크기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벡터로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벡터를 하나씩 곱해주자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보면은 A라는 벡터에다 C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A라는 벡터가 C배만큼 길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크기가 1인 벡터를 곱해주고 거기다 AX를 해주면은 어떤 X축 방향을 향하면서 얼마가 크기가 AX만큼인 그와 같은 벡터가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벡터라는 뜻으로 우리가 요 E라는 표현을 써요. E. 그래서 이 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트, 모자를 씌워줍니다. 보통 책에서는 얘네들 이제 볼드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진하게 E라고 쓰는데 우리가 필기를 할 때는 그냥 E라고 쓰고 위에다 이렇게 모자를 씌워줘요. 해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E의 X 해트, E의 Y 해트, E의 Z 해트라는 3개의 단위 벡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EX라는 단위 벡터는 1,00이라는 소리죠. 1 빵빵. EY라는 건 010, 0, 1, 0. 얘는 001. 이런 식으로 3개의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크기가 얼마다? 크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아래 첨자 X, Y, Z를 붙여가지고 어떤 단위 벡터를 표현하는데 직각좌표계, XY 좌표계에서는 어떤 표현을 더 즐겨 쓰냐면은 X축은 I 해트, Y축은 J 해트, 그리고 Z축은 K 해트라는 이런 표현을 더 즐겨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Z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은 어떤 A라는 벡터는 AX의 크기를 가지면서 X축을 향하고 Y라는 크기를 가지면서 AY라는 크기를 가지면서 Y축을 향하고 AZ라는 크기를 가지면서 Z축을 향하는 3 벡터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벡터는 각각의 단위 성분의 크기를 가지는 그와 같은 어떤 벡터의 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단위 벡터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 일단 이제 A라는 게 AXI, AYJ, AZK다. 그러면 어떤 벡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AX라는 벡터, AY라는 벡터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요 두 벡터를 합치면은 요 방향의 벡터가 될 거고 이제 여기에다 뭘 합치면은 AZ를 합치면은 그게 뭐가 된다? 요 A라는 이와 같은 벡터가 될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A라는 벡터를 3 방향의 축 성분을 가지고 각각 그 방향을 향하는 그와 같은 3개의 벡터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전혀 낯설지가 않죠. 전혀.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문제를 몇 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 예제 1.3.1에 보면은 2개의 벡터가 있어요. 이 두 벡터를 갖다가 그 합 벡터와 크기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걸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성분을 이용해서 3개의 단위 벡터 한번 나타내 보죠. A라는 건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얘가 1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X축을 향하는 벡터. 그리고 0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Y축을 향하는 벡터. 그리고 2라는 크기를 가지고 Z축을 향하는 벡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럼 B라는 벡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자, B라는 거는 0, 1, 1이니까 0I 플러스 1J 플러스 1K.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더하라는 거죠. 이렇게 더하면은 그럼 결국에는 이제 I는 I끼리 더하고 J는 J끼리 더하고 K는 K끼리 더하고 이런 식으로 덧셈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A라는 벡터가 있고 어떤 B라는 벡터가 있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두 개로 AXI라는 벡터와 AYJ라는 두 벡터. 그리고 얘는 어떻게? 얘는 BXI라는 벡터와 얘는 BYJ라는 두 개의 벡터를 찢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두 개의 찢어진 벡터들 모두 합쳐서 4개의 벡터가 남게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방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은 방향끼리 그냥 보태주면 되고, 얘네들끼리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포개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제 길이가 늘어나면 되는 거니까 같은 성분끼리 더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얘는 1i가 되고, 얘는 1j가 되고, 얘는 3k가 되니까 결국에는 a에다 b를 더하면은 그 합벡터의 결과는 얼마다? 1i 플러스 1j 플러스 3k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크기라는 건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요? 크기라는 거는 a 플러스 b라는 벡터가 생겼는데 얘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죠. 절대값을 씌워준 다음에 각각의 성분의 제곱을 더해가지고 우리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새로운 벡터는 1i 플러스 1j 3k니까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하면은 여기는 3, 3, 9에다가 10 해가지고 얘는 루트 11이라는 크기를 가진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벡터를 합치고 크기를 구하는 걸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제 그 밑에 1.3.2는 요 예제에서 두 벡터의 차이를 구해라 라고 이용했으니까 단위 벡터를 이용하라고 그랬네요. 지금 우리가 이미 단위 벡터를 쓰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1에서 0 빼면은 1이고 0에서 1 빼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2에서 1 빼면 1이니까 결국에는 두 벡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1 마이너스 1j 플러스 1k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K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A에서 B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각각의 성분의 제곱이니까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또 1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루트 3의 크기를 갖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성분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각각의 단위 벡터를 붙여가지고 벡터를 더하고 빼는 거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네요. 다음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리콥터가 수직으로 100m 올라간 후 동쪽으로 500m, 북쪽으로 1000m를 날아갔어요. 또 같은 점에서 또 헬리콥터가 출발해서 200m 올라가서 서쪽으로 100, 북쪽으로 500 날아갔다 그러면은 두 헬리콥터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네. 자, 헬리콥터가 맨 처음에 수직으로 100m 두두두두 올라간 다음에 동쪽으로 500, 북쪽으로 1000을 갔어요. 얘는 이제 요 위치에 있겠네. 그 다음 이제 헬리콥터는 두두두두두 하고 올라가가지고 서쪽 반대쪽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벡터를 A라고 하고 요 두 번째 헬리콥터를 B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벡터 사이의 거리는 두 벡터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두 벡터를 빼주면은 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건데 A에서 B를 빼든지 B에서 A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가 되겠죠. 그래도 어차피 우리는 크기만 구할 거기 때문에 A-B나 B-A나 별로 상관이 없죠. 그렇다면은 자, 그 헬리콥터가 이제 수직으로 100m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얘를 갖다 편의상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고 여기를 한번 Z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A라는 벡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수직으로 100m 올라갔으니까 100 한 다음에 수직으로 올라간 건 Z축 방향이 되겠네.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날아간 걸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수직으로 100m 올라간 걸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얘를 100K라고 쓰고 그리고 동쪽으로 500m 간 게 이제 X축 방향이니까 500I라고 쓰고 그렇죠? 그리고 북쪽 수평 방향 요게 이제 Y축 방향이 되겠네요. 얘가 1000J가 되겠네요. 같은 요령으로 B는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B는 얘는 같은 요령에 200 올라갔으니까 얘는 200K로 올라가고 그리고 서쪽으로 100m니까 X축의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00I가 되겠네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북쪽으로 500m, 이쪽으로 500이니까 플러스 500J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A-B는 어떻게 돼요? A-B는 500에서 100 빼면은 얘는 600I 그리고 얘는 플러스 500J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00K. 즉, 600I 플러스 500J 마이너스 100K가 뭐가 된다? 얘가 이제 요 두 벡터 사이의 거리, 차이인 A-B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B의 크기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은 A-B의 크기는 얼마냐? 얘는 루트. 각각 성분의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600의 제곱 플러스 500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00의 제곱. 얘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얘를 계산해서 암산하면은 787.4m.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여러분 잘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계산기를 동원해서 한번 여러분이 직접 또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벡터를 어떻게 더하고 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장에서는 그럼 이 벡터들을 어떻게 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